아침 식사는 가장 중요한 식사인가? 이 말을 평생 들어왔을 거예요. 건강의 황금률처럼 들리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에요. 그 문장은 어떤 획기적인 의학 발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케팅에서 나온 말이에요. 1800년대 후반 콤프로스트를 만든 존 하비 켈로그가 아침 식사를 강하게 홍보했고, 그 후 식품 회사들이 흐름을 이어받아 아침의 시리얼은 필수라고 광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공적인 마케팅은 지금까지 아침을 거르면 범죄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진실은 아침을 먹는다고 해서 집중력이 올라가며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지 아침 8시에 달걀을 먹는지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침을 먹어야 컨디션이 좋고 어떨 때는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식습관인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정해진 시계가 아니라 장기간 섭취한 걸 에너지로 만들 뿐입니다. 아침에 배가 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건너뛰세요. 낙타는 혹에 물을 저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타 등에 있는 커다란 혹에 수리터에 물을 저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듯하죠. 사막에서 생존하려면 당연히 혹은 물탱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이 아니라 지방인데요. 낙타는 혹에 최대 80파운드의 지방이 있는데 바로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사막에서 먹을 게 없을 때 그 지방을 태워 생존합니다. 그렇다면 물 저장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낙타는 수분을 관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동물입니다. 한번 물을 마실 때 최대 150리터를 마셔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또한 적혈구가 타원형이라 물이 부족해도 혈액이 잘 흐르고 체온을 스스로 조절해 땀을 덜 흘리죠. 사막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혹 속에 물이 있다는 건 그건 순전히 할리우드가 만든 환상입니다.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5가지 감각이라는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이후 과학적으로 더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만 9가지 감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5가지 외에 평형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 덕분에 넘어지지 않죠. 고유 수용 감각은 눈을 감고도 팔다리와 코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이유가 이 감각 덕입니다. 그리고 온도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고통을 감지하는 감각과 배고픔이나 숨이 차다 걸 느끼는 감각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5가지 감각만 가지고 있다면 똑바로 걷는 것도 심지어 살아있는 것도 끔찍하게 힘들 겁니다. 다음에 누가 인간은 오감뿐이라고 말하거든 최소 4가지는 더 있다고 말해주세요. 해파리에 쏘였을 땐 소변을 봐야 한다. 한 번쯤 해봤거나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해파리에 쏘이면 친구가 달려와 최고의 응급처치야 하며 상처 위에 소변을 봅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해파리의 독침은 니마토시스트라는 작고 독이 든 세포에서 나옵니다. 이 세포들이 피부 속으로 독을 주입하고 일부는 여전히 피부에 남아있는데 이때 소변을 보면 소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변은 그 세포들이 다시 독을 방출하도록 자극합니다. 독이 더 퍼지며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럼 진짜 방법은 뭘까요? 민물 대신 바닷물로 씻어내세요. 민물은 오히려 독침을 다시 발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통증이 완화되고 때론 식초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해변에서 누가 해파리에 쏘였다면 소변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 소변을 보려고 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 말해주세요. 카멜레온은 배경색과 같은 색으로 위장을 한다. 사람들은 카멜레온이 마음만 먹으면 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글엔 초록색, 사막에는 갈색으로 변한다는 걸요. 사실 카멜레온은 배경과 같은 색으로 위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소통하거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색을 바꿉니다. 공격적인 상황일 때 밝은 색, 편안할 땐 탁한 색으로 바뀝니다. 또 더울 땐 밝아져서 열을 반사하고 추울 땐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크로마토포어라는 특수한 색소세포와 나노 결정이 가득합니다. 이 세포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색이 변하는 거죠. 이 덕분에 미묘한 색 변화부터 무지개처럼 화려한 색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주변에 녹아드는 위장의 달인 같은 모습 있죠? 그건 가설이 만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당근을 먹으면 야간 시력이 좋아진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당근을 먹으면 어둠 속에서도 잘 보인다. 안타깝게도 그건 거짓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데 이걸 비타민 A로 바꿔 건강한 눈을 유지하지만 야간 시력을 얻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비타민 A가 심하게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밤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은 야간 레이더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독일이 알지 못하게 당근을 많이 먹어서 야간 시력이 뛰어나다 라고 주장했고 그 말은 삽시간에 퍼져 지금까지도 믿고 있죠. 단지 당근을 먹는다고 야간에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완전 엉터리입니다. 피는 혈관 안에서 파란색이다. 누군가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피는 공기에 닿기 전까지는 파란색이야. 혈관을 보면 파랗게 보이니까 그럴듯하죠. 하지만 진실은 인간의 피는 절대 파란색이 아닙니다. 정맥 속에서도 심장 속에서도 어디에서도요. 피는 언제나 빨간색입니다. 단지 산소의 양에 따라 색조가 달라질 뿐이죠. 산소가 충분하면 밝은 빨강, 적으면 어두운 빨강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이 파랗게 보일까요? 그건 빛의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빛이 피부를 통과하고 반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파란빛은 파장이 짧아서 빨간빛보다 더 쉽게 산란되기 때문에 피부 아래 혈관이 푸르게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인간의 피는 빨간색이고 절대로 파란 피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몽유병 환자를 깨워서는 안 된다. 잠결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깨우면 위험할까요? 몽유병 환자를 깨우면 심장마비가 온다거나 정신을 잃어 미쳐버린다는 말은 전부 근거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몽유병은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일어나는데 그들을 깨우면 뇌가 마치 재부팅 중인 상태인 거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이런 소문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대부분 옛날 미신과 잠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됐습니다. 잠은 오랫동안 신비롭고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오히려 몽유병 환자들이 위험한 건 밖으로 나가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다칠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부드럽게 이끌어서 침대로 데려가기. 그게 어렵다면 그냥 깨워도 괜찮습니다. 번개는 같은 곳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은 아주 드문 일이 일어날 때 비유로 쓰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번개는 같은 곳에 여러 번 떨어집니다. 특히 높은 건물이나 전파탑, 큰 나무 같은 곳은 번개를 끌어들이는 자석이에요. 번개는 항상 고층 빌딩의 옥상에만 떨어지는 느낌을 받죠. 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 매년 약 20번 이상 번개를 맞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있는 걸까요? 번개는 언제나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솟은 금속 구조물은 여기 떨어져야 한다는 초대장인 셈이죠. 조건이 맞는다면 번개는 2번 이상이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멀리 떨어진 곳에 피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피 한 방울이 물에 떨어지고 수마일 떨어진 백상아리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장면은 공포스럽죠. 하지만 그건 과학이 아니라 헐리우드의 연출입니다. 상어의 후각은 정말 뛰어납니다. 동물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수마일 거리에 피냄새를 맡는다는 건 과장이에요. 실제로 상어는 100만 분의 1 농도의 피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건 올림픽 수영장 한 개에 피 한 방울 정도의 농도입니다. 바다가 아니라요. 게다가 조류나 해류물의 움직임이 냄새를 금방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서 손가락을 베었다고 해서 깊은 바다에서 상어가 달려오는 일은 없습니다. 상어는 뛰어난 포식자이긴 하지만 초감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굳이 실험은 하지 마세요. 근처에 상어가 있다면 그냥 죽습니다. 인간은 잠자는 동안 매년 거미 8마리를 삼킨다.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잠자는 동안 거미가 입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상상해보세요. 자는 사이에 거미 한 마리가 입이나 코로 들어가는 상상은 끔찍하지만 오히려 거미는 사람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미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란 존재는 싫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전혀 사실이 아니죠. 거미는 고요한 곳을 좋아하지 따뜻하고 축축하고 진동하고 이빨이 가득한 곳, 거미에게는 악몽이죠. 인간의 입 주변은 거미가 절대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숨소리, 코골이, 심장박동 같은 진동만으로도 거미는 반대로 도망가죠. 그럼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 누군가가 장난처럼 퍼뜨린 유머였어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먹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평생 거미 한 마리라도 입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서워해서 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입 안으로 거미가 기어 들어갈 수 없거든요. 누군가 장난치지 않는다면요. 해적들은 사람들을 판자 위로 걷게 했다. 해적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죠. 칼을 들고 판자 위를 걸어라. 소리치는 해적 선원들이 북을 두드리고 희생자는 두려움에 떨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떨어져 상어밥이 되죠. 상징적인 장면이지만 사실 거의 전부 거짓입니다. 역사 기록에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해적들은 쇼를 하는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었고 굳이 판자 위를 걷게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없애고 싶다면 그냥 바로 던지거나 찌르거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고 충분히 무서웠죠. 판자 위를 걷는 장면은 19세기 소설과 연극에서 처음 등장했고 그걸 헐리우드가 과장한 겁니다. 진실은 이거예요. 해적들은 연극처럼 천천히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찔렀거나 밀어버렸습니다. 영화적 요소는 빠졌지만 결과는 같았죠. 체온의 대부분은 머리로 빠져나간다. 아마 부모님한테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머리로 열이 다 빠져나가니까 꼭 모자 써라 라고요. 과학적으로 들리죠?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실험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1950년대 군 실험에서 시작됐습니다. 혹한 속에서 군인들이 머리만 덮지 않은 채 실험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머리로 열이 빠져나갔죠. 유일하게 노출된 부위였으니까요. 열은 면적에 비례해서 노출된 모든 피부에서 빠져나갑니다. 머리는 몸 전체의 약 10% 정도일 뿐이에요. 거대한 머리가 아니라면 머리로 대부분의 열이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모자만 쓰고 밖에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모자는 체온 보존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옷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따뜻하게 입고 싶다면 인간답게 입으세요. 올빼미는 똑똑하고 현명하다. 예로부터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이었죠. 고대 그리스에선 아테나의 상징이었고 동화 속에서는 안경을 쓰고 조언을 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마법사 어깨에 앉아 조언을 하는 새로도 등장하죠. 하지만 현실의 올빼미는 새들 중에서도 특별히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하고 강한 사냥꾼일 뿐이에요. 사냥 실력은 뛰어나지만 그건 본능이지 지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지적 탐구보다는 야간 암살자에 가깝죠. 까마귀나 큰 까마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인간 얼굴을 기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올빼미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새에 가깝습니다. 커다란 눈과 고정된 시선 덕분에 깊고 생각이 많아 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건 생김새 때문이지 철학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빼미가 먼 곳을 지그시 바라본다면 그건 인생을 곱씹는 게 아니라 쥐일까? 개구리일까? 하고 있는 겁니다. 닭은 머리가 없어도 몇 초 동안 살 수 있다.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닌다는 말 다들 알죠? 대부분은 머리를 자르면 몇 초간 움직이다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이상합니다. 가끔은 그 닭이 단순히 경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삽니다. 몇 초도 몇 분도 아닌 몇 시간 동안이요. 1945년엔 마이크라는 닭이 머리를 잃은 뒤에도 18개월이나 살았습니다. 믿기 힘들죠? 비밀은 뇌간에 있습니다. 숨쉬기나 심장박동 같은 기본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자르는 위치에 따라 그대로 남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농부는 스포이드로 목구멍에 직접 먹이를 넣어주었고 그 닭은 미국 전역을 돌며 머리 없는 기적의 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얼굴도 눈도 부리도 없이 몸만 남은 닭이 뛰고 있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닭이 스스로를 인식했을까요? 고통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본능만으로 움직였을까요? 과학자들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